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391페이지 이제 착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하실 것은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는 조문은 하나죠. 조문은 하나인데 이제 거기 자체에서 문제가 나오게 될 때 그 각각의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모두 다 판례 사안으로 나오게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조문 같은 경우에는 전항 의사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91페이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지금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 84년도 그 판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착오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것 자체를 이렇게 모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그 착오의 정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처럼 민법 제109조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겠는가. 그냥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어감 자체에서 이거는 착오가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이름은 도시계획 변경 기대 사건.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사건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은 지금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은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장차 이 토지에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장 같은 거 그러한 것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버렸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미필적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한 장래의 불확실한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착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돌아가셨던 할머니도 나오시고 할아버지도 나오시고 용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다 숫자 하나씩 물고 나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6개의 숫자가 나왔다. 로또 사야 되는 거죠. 다음에 로또 안 됐다. 그거 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자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그 판례가 착오 의미를 쓰고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식과 대조 사실 이것 자체가 어긋나는 것이 착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착오하고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있는 사실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사실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처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착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을의 인식을 보면은 지금 호텔이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변경돼서 호텔을 지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을의 인식 호텔 지을 수 없다라는 거 인식하고 있죠. 근데 인식에 대조되는 사실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이 역시도 호텔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식과 대조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판례에 이렇게 매년 하나씩 이런 판례, 이 판례 착오 정의 이걸 이용하는 이런 판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최종적으로 밑에 그 기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으나 그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착오가 아니죠. 그러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면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쟁점 부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착오로 볼 수가 없다. 근데 착오로 볼 수 있다 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랬고 이제 여기 밑에 비교 판례는 어떤 의미냐면 비교 판례에서 지금 비교 판례는 어떻게 정리해 두시면 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착오를 쭉 사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나중에 그 문제 풀이랄지 그런 과정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판례 하나씩 알아두시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여기서 미필적 인식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교 판례는 양도소득세 착오사건 요렇게 제목을 붙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착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착오사건에서는 착오 취소가 긍정됐다. 착오 취소가 긍정됐다는 말은 요건에 해당했다 내지는 착오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갑 입장에서 지금 어떠냐면은 이거 물건을 팔기가 싫습니다. 왜냐면은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을이 갑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회사를 하나를 지어가지고 회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출자 형식 이 형태를 취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착오 취소를 긍정을 하면서 방금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는 착오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미필적 양도소득세는 장래에 부과되는 거죠. 팔고 나서. 그래서 미필적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라도 착오가 된다. 긍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필적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장래에 부과된다. 그랬고 얼마가 부과될지는 알지 모른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착오 취소를 긍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구별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쟁점으로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그 판례 해가지고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해당한다. 이제 그 부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의 쟁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착오의 종류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법률에 관한 착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안에서 법률에 관한 착오가 이게 착오 취소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면 착오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이 법률에 관한 착오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법률에 관한 착오 해가지고 가로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 그거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하실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해서 매매를 제의를 해서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곧 그것이 사유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유질서, 양도소득세 회피 그 자체 사유질서 위반은 아니죠. 그래서 착오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밑에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가 민법 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가? 그렇지 않다. 해당하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쪽 끝에 보면 양도소득세는 장래 부과되는 거죠. 이거 긍정을 했기 때문에 미필적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두 개의 지문은 그대로 옮겨져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법률에 관한 착오가 나오게 되면 얘하고 또 비교 판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미필적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또 두 개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관한 착오 해가지고 비교 판례에서 벽돌공장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벽돌공장 사건. 벽돌공장 사건은 뭐냐면 법령상의 제한을 모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한을 모르는 거. 이것도 뭔가 법을 몰랐다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물론 이거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같은 이 법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판례 내용을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벽돌 공장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전용 허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구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 따라서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러한 경우에 차원리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취소가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을 몰랐다. 그거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된다면 취소할 수 있을 텐데 보호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알아둘 것은 밑에 지문을 보시면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일단은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기를 이유로는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동기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 그 경우에 있어서 불법 조건 같은 경우에도 동기가 표시됐거나 알려져야 된다 이런 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처럼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취소가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 이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우리 판례는 가끔 어떠한 표현을 써버리냐면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내지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요 표현을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두 개가 또 취소가 안 된다는 것과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하다.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착오 유형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측에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동기의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고 할 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 조건에서도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지면 고려가 되는 것처럼 이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 역시 이제 여기가 동기가 표시가 되면 동기를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고 본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중요 부분, 중요 부분에 해당하게 된다면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기 표시설 마이너스 베타 참고로 동기의 불법 같은 경우에는 동기 표시설 플러스 알파 표시된 경우 플러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알려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알려진. 그런데 이제 동기 표시설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는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표시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어떤 거냐? 중요한 부분이죠.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제공됐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제공됐다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표시가 안 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기가 그 동기를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동기 합의설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판례 내용으로 밑에 편을 읽어보시면 되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동기 표시설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러면 해석을 해서 내용이 됐다 표시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 요건인 중요 부분에는 해당은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X. 동기 합의설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2번.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유발 제공된 경우는 마이너스 베타. 여기는 플러스고 이거 플러스 이거 두 개. 근데 여기서는 표시조차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과 3번 동기의 착오를 이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판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의 착오로 해가지고는 이처럼 귀속 해제된 토지 사건, 대구 두류공원 사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 해제된 토지 사건, 그래서 작년 25회에 기출이 됐던 그러한 판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구 두류공원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냐면 공무원이 유발을 한 겁니다. 공무원이 유발을 했다. 공무원이 유발을 해가지고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증여를 한 겁니다. 증여.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발했기 때문에 표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속 해제된 토지다 그러면 귀속 재산이다 그러면 나라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미군정 거쳐가지고 일본이 소유했던 개인 땅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땅 다 국가로 넘어옵니다. 그걸 귀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본인이 소유했었다고 했죠. 근데 광복 전에 만약에 일본인 개인으로부터 한국 사람이 샀다. 이거는 귀속 재산은 안 되겠죠. 개인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돼가지고 그게 귀속 재산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때 이제 아주 옛날에 한 60, 70여 년 전이게 되겠죠. 그때 이제 소송 같은 걸 제기를 해가지고 귀속 해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토지인데 공무원이 그냥 착각을 해가지고 야, 이 땅은 귀속 해제 토지가 아니라 국가 땅이다. 그러니까 그냥 국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쭉 살아왔으니까 이거 국가 땅이니까 일단은 국가한테 증여를 해라. 증여를 하고 나면 당신이 최우선적으로 불화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증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귀속 해제된 토지로서 개인 땅이라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 이때에는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판례 내용 보시면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 재산인 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에 그런데 이러한 착오는 일단은 증여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가 되겠죠. 동기의 착오가 됩니다. 잘못 알아서 지금 증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또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지 않았을 것이라면 중요 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증여계약 취소는 적법하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모두 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제공됐다. 그리고 이제 방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서 유발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망이니까 사기도 쳤죠. 사기도 쳤으니까 이때는 각각이 경합하게 됩니다. 병존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역시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구 두류공원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대구 두류공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를 대구에다 증여를 합니다. 갑이 을한테 대구에다 땅을 증여를 하는데 이 갑이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휴게소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게소 건물을 이렇게 짓고 휴게소 건물에 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구한테 기부 체납을 하고 여기를 일정 기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공무원 때문에 착오에 빠져가지고 이 부지에 16배나 되는 16배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구조니까 이제 갑이 취소를 하는 겁니다. 취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갑의 취소가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판례사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보게 되는 일부 취소가 긍정이 된 그러한 판례라는 거죠. 일부 취소가 긍정이 됐다. 그러면 일부 취소가 긍정이 됐다는 말은 일정 부분은 중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부분은 중요 부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처음부터 기부 체납을 하려고 했던 이 휴게소 부지하고 건물, 요 부분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증여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그랬고 이제 이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 요 부분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중요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차고 취소가 긍정이 되죠. 그러니까 증여에 의해서 을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이 갑에게 복구가 되는데 요 휴게소 건물하고 요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한테 요렇게 귀속된다라는 겁니다. 증여가 유효하다.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갑이 여기에서 휴게소를 하려고 했을 때 이 건물하고 이 부지는 사용해야 되고 그러려면 대구한테 증여해야 되는 기부 체납해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 시행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법규 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체납 의무가 없는 휴게소 부지의 16배나 되는 토지 전부하고 휴게소 건물을 시에 증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지금 기부체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럴 때 휴게소 부지와 그 지상 시설물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 중요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착오 취소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소급적 무효가 되니까 반환 받아가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대구한테 귀속된다. 이런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목만 보면 기망행위를 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그 법률행위의 취소 가부. 그랬을 때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망을 안 당했다면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거는 착오를 이유로 이제 취소를 해야 되니까 방금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기망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조문 자체가 110조는 아주 깔끔하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즉 뭐 조문 자체가 사기 강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도 어떻습니까? 그냥 기망을 당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버릴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표의자는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경합이라는 단어죠. 경합. 경합은 병존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소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송을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장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어느 하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다는 겁니까?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를 막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쫙 보호를 해주려면 그 경우에 일단 경합, 병존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갖춰진다면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 같은 경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판례의 태도가. 그래서 그 판례의 태도를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었죠. A에 대한 기준.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무엇을 가지고 중요 부분인지 판단할지 그 재어볼 수 있는 잣대, 기준이 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 판례는 하나는 이중 기준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의 잣대를 사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한 가지의 기준만 사용을 하는 객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잣대를 두 개를 사용하느냐, 주관적인 것과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것, 이러한 이중의 기준, 두 가지의 잣대를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말은 그 개인과 관련된 당사자, 그래서 표의자의 입장. 표의자가 만약에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고 다시 객관적인 잣대니까 보통 일반인을 넣어본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표의자가 위치에 있었다면
보통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착오 때문에 지금 의사표시를 했죠.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게 인정이 되면 이때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객관적인 이런 객관적인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요 부분인가 아닌가 이 기준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 내지는 당사자의 의사, 내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서 판단한다. 이 말은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오직 주관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객관적인 잣대는 들어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 현저성,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는 두 가지 판례 중에서 그러니까 판례의 주류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이런 판례가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그 다음에 객관설에 따른 판례만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설에 따른 판례 같은 경우는 핵심 단어는 객관적 현저성.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현저해야 하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다. 그러니까 객관적 현저성으로 따지고 보통 일반인의 입장으로 가는 거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다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가로 1번 문제 보시면 객관적 현저성. 착오에 있어서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및 범위와 현저하게 큰 차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5가 되겠죠. 밑에 법률행위 중요 부분 착오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이다. 이런 주관적인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중 기준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반인의 입장을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객관적인 현저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전에 경제적 불이익,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적 불이익이 입은 것을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이거는 착오가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착오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아니죠. 법률행위 중요 부분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인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이거는 결국에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 부분이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고, 다음에 3번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매매 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 벌써 이거 자체가 나와 있죠. 그랬고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근소한 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다 나와 있고,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임차인의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의 관계.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타인 소유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해서 착오 취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타인 물건이라도 임대차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이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게 된다. 이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판례가 나와 있죠. 시가에 관한 착오. 이거는 절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시가를 잘 몰랐다. 그러니까 착오다. 그러니까 취소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시가는
그냥 개인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그 불이익은 스스로 이렇게 안아야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이러면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용은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효인 가압류 사건입니다.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가압류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오 문제는 조문은 하나고 나머지 요건들을 전부 다 중요 부분이냐 중대한 과실이 없느냐, 중요 부분에 해당할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거기에 관련된 그냥 판례들로 해서 이렇게 사건 이름들이랄지 사건별로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효인 가압류 사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갑하고 을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여기가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법에 의해서 보증을 서주는 그러한 신용보증기금,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병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을이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갑한테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이제 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이 보증서를 발급해줬다는 말은 결국에 이렇게 둘이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보증계약. 그랬고 얘가 주채무자가 되는 거고 얘가 보증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병이 이 보증계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무조건 보증서 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을의 이 부분은 제가 거기 그 옆에 보면 그 금융기관 추천 보증제도 사건이라는 게 있죠. 이 다른 이름이 금융기관 추천 보증제도 사건. 그래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자금 시장이 좀 위축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융기관에서, 갑이 금융기관이죠. 은행이면 이렇게 이 보증기관한테 추천해가지고 이 기업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서 추천을 할 때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서 같은 게 있었겠죠. 그걸 보고 병이 보증서를 발급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중섭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가압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그러한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해줬는데 이거 가압류가 있다. 나 착오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를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법원에서 그거는 착오 취소가 안 된다. 이유는 뭐였냐면 이 가압류가 무효입니다. 무효. 이 가압류가 무효면 있으나 마나죠. 있으나 마나한 가압류에 의해서 너가 피해보는 게 뭐가 있겠느냐. 무효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중요 부분이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내용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 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관한 가압류가 그 피부보증 권리가 없이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위 신용보증을 할 당시 위 가압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위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금융기관의 기업 실태조사서의 기재, 그러니까 이쪽에서 추천을 하면서 여기 중소기업을 추천을 하면서 실태조사서를 보내왔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병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 그런데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압류가 어떻다는 겁니까? 무효인 가압류다. 무효인 가압류다. 그러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즉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하면은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동산에 관련된 그 판례들 그걸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를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 같은 거 보면은 한 1,400여 평 그거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80% 되나요? 600평 정도가 80%가 안 되네요. 600평 정도가 어쨌든 하천이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토지의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했으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작년에 또 기출이 됐고, 다음에 우측에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 밑에 세 개의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쪽에서는 단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례들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밑에 2008년도 변리사 문제를 보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러니까 채무자란이 지금 채무자가 뭐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증을 근저당 설정 계약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물상보증이라는 거죠. 물상보증인. 그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이제 그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투기에다가 보증계약하고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 자체에서는 중요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밑에 판례의 쟁점은 보증계약 체결 시 가령 채권자 은행이라고 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증 서는 사람이 가령 지 친구가 채무자다 다 알아서 걔의 자력이라든지 신용상태 그런 거 잘 판단해 하고 그 다음에 위험은 자기가 떠 안아야 된다는 거. 그게 보증계약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보증계약의 본질. 마치 시가하고 유사하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비교 판례를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요건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중과실이 인정 판례. 이것 자체가 이제 개수로 되면 한두 개가 더 있는데 그냥 크게 범주로 보면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3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공장 경영자 사건. 그랬고 이제 그 창신상해 사건에서는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중개사를 믿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것, 그것은 과실은 있을지언정 중과실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개사를 통한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 하니까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토지 거래를 할 때에는 그 토지가 자기가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토지인지 그것 자체를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공적 장부 등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확인을 안 했다. 확인을 만약에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주의 의무마저 안 한 거니까 이것은 중과실이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공장 경영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사장님이죠. 그래서 이 공장이 좀 협소해져 가지고 공장을 늘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땅을 사면서 그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조차 안 해봤다. 그 정도 된다면 당신은 사장님 자격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된 거죠. 중과실 인정.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IBK 사건이 있습니다. IBK 사건. 그래서 이제 IBK 사건은 이 역시 보증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BK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도 않았는데 IBK에서 이러한 보증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보증을 풀어줘 버렸을 때 이 경우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중소기업은행 니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거 심사하고 하는 일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풀어줘 버렸다면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판례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으니까 각각 여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만 잠깐 보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가 되겠죠.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 최소화의 주의 의무를 안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다음 밑에 공장 경영사 사건.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면은 X. 그 다음에 판례 그대로 위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장을 경영한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이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이 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우리 기출지문으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 사람은 지금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하지 않았죠. 그러한 매수인은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가 있더라도 창신상에서 바꿨지만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과실은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하면은 이거는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가셔가지고 그 취소 효과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취소권자는 우리가 취소에서 배우게 되는 140조가 되겠죠. 140조. 그래서 재착사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착사강. 그래서 착오로 물론 이제 대리인 승계인도 가능하죠. 대리인 승계인. 이거는 취소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취소할 수가 있죠. 그랬고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141조에 의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 밑에 양가로 반가로 이번에 대항불로 취소를 했을 때 무효가 되는데 그거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의 그 배상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그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창신상의 사건에서 을은 중개사의 말을 신뢰를 했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중개사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중과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은 착오 취소 요건이 갖춰져 있었죠.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래서 이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더니 이 과실에 의해서 갑이 손해가 발생을 하면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요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없이 보통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허용해주고 있다는 말은 위법한 겁니까? 위법하지 않은 겁니까? 보통의 과실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해주니까 이때 이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위법하지가 않으니까 750조 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한 그 구조는 여기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즉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 또 인과관계 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법성이 있어야 되죠.
위법성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법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 전체 읽어보시고 밑에 지문에서 방가로 1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서 손해를 입었다. 이 말은 중과실은 지금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상대방은 불법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X.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밑에 방가로 2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표의자는 불법에 일어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착오와 계약 해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을 같은 경우에 올려서 지금 창의산업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쪽박집이죠. 쪽박집이면 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을이라면 중도금 잔금 주고 있겠습니까? 안 주죠. 쪽박 찰 일 있습니까? 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주고 있다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으면 갑은 이제 요건을 갖춰가지고 돈 달라고 최고를 해야 되겠죠. 돈을 안 주게 되면 이때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해제 후에 을은 취소를 할 수가 있겠는가? 취소할 수 있겠는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와 취소 후 경합. 해제 후 취소와 경합이라는 것은 병존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 입장에서 보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발생했습니다. 해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해제 요건들이 충족됐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해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을 같은 경우에는 또 착오 취소 요건이 갖춰져 있었죠. 중요 부분에 해당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은 해제권을 취득을 했고 요건이 충족이 돼서 갑은 해제권을 취득을 했고 을은 어떻습니까? 취소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니만 해제하고 니는 취소 안 된다? 안 되죠. 각각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존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있어서 착오 취소를 인정을 할 실익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용을 보시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를 해서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효와 취소 후 해제와 취소 후 경합, 이거를 이중효라고도 합니다. 이중효. 무효와 취소 경합은 뭐가 되는 거냐?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1번 보시면 일단은 해제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5가 되겠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 시험에 많이 나온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방가로 2번은 해제 후에는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실익이 없어서 취소할 수 없다 하면 X죠. 아주 중요한 실익이 있었죠.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야 손해배상 같은 걸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밑에 방가로 3번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취소는 그 목적이 되는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는 거 아닌가? 허용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문강의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이처럼 이 사설의 의미는 중요 부분은 본문에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은 단서에 있다. 본문과 단서에 이러한 요건들이 있을 때에는 이미 입증 책임이 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둘한테 나눠져 있다는 거죠.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모두 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이유는 뭡니까? 백사조는 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입증 책임이 일단은 나누어져 있다. 그랬고 이쪽은 법문이니까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러이러하면 을 너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자 하는 을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갑이 아니다. 너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니까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입증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것은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입니까? 유지하려는 자입니까?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자니까 얘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 그랬고 얘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 못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창신상의 사건에서 얘는 지금 간만에 쪽박집이 팔렸죠. 쪽박집이 팔렸으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자, 막으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문으로 보시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중대한 과실은 갑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갑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간만에 쪽박지 팔렸으니까 취소 못하게 막아서 유효해서 돈 받으려고 하는 자죠. 돈 받으려고 하니까 이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얘는 어떻습니까? 부정해서 쪽박 안 차려고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그래서 1번 잘못됐고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경우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을로부터 돈 받으려는 갑, 쪽박지 판 사람. 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